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45페이지예요. 245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자, 우리나라에 도입된 부동산 유동화제도 여러 가지에 따랐죠. 이 중에 대표되는 건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다 설명드렸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주택 담보대출 이완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다 이는 뭡니까? 저당 채권을 기준해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차입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차입자. 그럼 차입자는 어때? 자, 자금의 수요자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사람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 누구로부터? 대출자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출자는 대출자는 이처럼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지요. 해주기 때문에 흔히 대출자를 이제 1차 대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출자는 자금의 공급자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대출자 역할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차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어때? 주택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 설정하겠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저당 채권 이걸 맡기고 어때? 맡기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어때? 대출 받는 것이다. 결국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는 대출자들은 어때?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럼 보세요. 저당 채권은 차입자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출자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출자가 가지고 있겠지요. 그럼 대출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어때?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고 자,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바로 여튼 유동화 과정을 중개해준 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유동화 중개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공기업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동화 중개는 누가 담당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생각하시고 이때 공사는 처음 대출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택금융사 여기를 흔히 2차 대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벌써 이제 한국주택금융사는 대출자로부터 저당 채권을 사들였잖아요. 그럼 사들인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증권을 발행하겠다. 이때 발행된 증권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고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결국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대출자에게 이렇게 어때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추격을 하는 게 바로 설명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건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발행 기구가 뭡니까? MBS 저당 담보보증권이죠. 이걸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자금의 수혜인 차입자와 이처럼 자금의 수혜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 되겠죠. 대출자 간에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고, 다음 지금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성립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이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동화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사, 여기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이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자금의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립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고, 다음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성립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 두 개로 시장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때? 반대 그려지죠? 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이루면서 이제 저당의 성립 단계다.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이것은 저당 채권이 형성된다. 저당 채권이 새로 발행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는 저당 채권이 새로 발행된 겁니까? 이미 발행된 저당 채권이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미 발행된 저당 채권이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통시장이 결국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동화는 원래 있어요.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증권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게 뭡니까? 유동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유동성이 낮은 저당 채권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높여주죠. 그래서 투명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유동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는 저당 채권이 최초로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행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유통이 되니까 유통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흔히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러고 나면 발행시장을 1차 시장, 유통시장을 2차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1차 저당 시장이 되겠고, 자, 여기는 뭡니까? 2차 저당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1차 저당 시장에서는 1차 저당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다음 2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의 유통시장이죠.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지요. 다음 저당의 유동화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만약에 2차 저당시장이 존재치 않는다면 저당의 유동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이제 또 1차 저당시장을 자,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하고 2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주택자금을 공급해준 시장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자본시장에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왔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쉽게 자금을 공급해준다라는 거에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 주택자금 공급시장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 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이것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시장이 되겠고, 저당의 유동화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먼저 용어부터 정리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입니다. 자, 1차 저당시장에 참여한 사람 누굽니까? 자금성인 차입자와 대출자가 되겠죠? 다음 2차 저당시장에 참여한 사람 누굽니까? 대출자 그리고 투자자라는 이야기야. 이 사이에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국주택금융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자, 자금성인 차입자는 자, 2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관련된 건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 1차 대출기관이나 여기는 2차 대출한 모두가 어때요?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관련해서 저당시장의 구조 이 부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들이 합시다. 그럼 이것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이 자체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파급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는데, 먼저 자,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입니다. 그럼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다 이런 제도 없었으면 자신 설정한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신 설정한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건 MBS가 도입되면서 대출자 금융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자금의 수급 불균형 해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서 대출자 금융 입장에서는 자, 유동성은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유동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른 자, 위험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유동성이냐, 유동성 위험이냐, 여기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MBS가 도입됨으로 해서 대출자 금융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해서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향상이 되는 거지요. 그럼 유동성이 향상이 되니까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 자금 조달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우리 지난 배웠던 은행은 CD 발행 투서 자금 조달할 수 있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금 조달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고객도로 받는 예금입니다. 예금, 이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고객들의 예금은 자, 단기성 자금입니까? 장기성 자금입니까? 단기예요. 이는 단기성 자금이다. 고객이 예금 가입해서 다음날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단기성 자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 조달한 자금을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다 할 수 있겠지요. 대출. 자, 이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그럼 자 보세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예금가입동 고객들이 찾아와서 내 돈 돌려주시오. 돌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이 경우 뭡니까? 단기와 장기 이처럼 만기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이란 이야기예요.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어때?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참 유동성에 빠져들면 파산 어때요?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럼 자, 예, 자, 유동성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는 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많이 안 했습니다. 취급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자율도 아주 높았어요. 예, 저도 그 당시에 모은에서 대출 한번 받아봤는데 12% 이렇습니다, 막.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주택은행이에요. 지금은 KB 국민 합병이 됐죠? 합병해서 아마 신세대는 주택은행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주택은행은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특수은행입니다. 정부가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어디서 빵빵하게 돈을 밀어주니까 유동성에 빠져들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신은행들은 거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안 합니다. 왜?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취급하더라도 아주 한정적으로 취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벌써 이제 자, 유동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동성 위험에서, 즉 만기 불일치한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이제는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유동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으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MBS란 제도를 도입해서 금융기관 대출자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자,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바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됐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제가 도입되다. 그래서 결국은 MBS도 여튼 뭐 때문에 도입된 겁니까? 바로 주택금융, 주택담보대출, 이걸 어때? 활성화시킬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MBS도 도입을 해서 금융 입장에서는 만기 불일치한 위험, 유동성 위험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MBS가 도입되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의 고정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장기라 그랬죠? 장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30년 만기로 5억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어요. 상환방식은 원금 만기 일상환 방식이에요. 우리 가정해보자는 얘기야. 원금 만기 일상환 방식이다. 그럼 어때? 30년 이 기간 동안 원금 만기 상환이니까 차입자는 어때? 이자만 지불하겠지요. 그럼 대체로 원금 5억 자체가 돼. 5억 자체는 이제 3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제 MBS에도 이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때 대출해주고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금의 고정화 현상을 방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출자 입장에서, 금융 입장에서 당초에 100억 주택담보대출에서 100억을 조달했습니다. 100억 이걸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해주니까 100억이 소진돼 버리겠지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래서는 또 별도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MBS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제 100억 이걸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해줍니다. 해주면서 뭘 받아왔습니까? 저당채권. 이걸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100억 이걸 가지고 또 추가 지원 마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또 저당채권 받아놓겠죠. 그럼 저당채권 이걸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 생각한다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당초에는 한정된 금액 100억이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무한대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더 많은 자금세인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MBS 도입되면서 더 많은 자금 수요에게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MBS 도입되면서 대출자 금융기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파급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MBS가 도입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을 마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향상이 된다. 이래서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결국 만기 불이체 따라요,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젠 단기로 조달 자금을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다음 차입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MBS가 도입되면서 차입자 입장에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때요?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주택금융에 따른 수혜의 폭이 어떻습니까? 확대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MBS 도입되면서 더 많은 자금세 차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주택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사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MBS가 도입되면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일종에서 내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겠죠.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혜택점은 무엇인가? MBS 이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받고자 하는 이 차입자는 MBS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MBS에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는 투자자 입장에서 혜택 몇 가지 살펴드립니다. 그럼 자, MBS가 도입되면서 이 투자자에서는 MBS란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런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욱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혜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BS 상품의 만기가 다양합니다. 특히 만기 중에서도 중, 장기 구조가 많아요. 그럼 중기, 장기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 투자자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특히 연금이나 기금, 보험 이와 같은 아주 선호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 한꺼번에 100억, 200억 이렇게 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선호한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MBS 이 상품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국채 수익률이 있고, 연금이다, 기금이다, 보험이다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있고 MBS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MBS 수익률이 사실 국채 수익률보다 현실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뭘 선호할까요? MBS 상품 선호하겠죠. 그래서 어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상품이다. 또한 공사가 발행한 MBS 이 상품에서는 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가 지급을 한다면 공사는 준정부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지급을 보장한다면 안전성도 높다 할 수 있겠지요. 또 공사가 발행한 MBS 상품은 증권시장에 상장토록 되어 있어요. 그럼 환금성도 뛰어나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중기, 장기 상품이 많고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고루 갖춘 상품이 되니까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같은 MBS로 이를 통해서 그래서 주택 경기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 경기를 조절하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에서는 공사, 준정부기관 있죠? 공사 통해서 MBS 발행 물량 늘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래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침체 경기를 살려볼 수 있겠죠.
다음,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공사 통해서 MBS 발행물을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 주택담보대출 기회가 줄어들겠죠?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MBS도 이를 통해서도 청부터는 주택의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MBS가 도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이거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5.15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아마 한 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만큼 많은 내용을 우리가 5.15에서는 학습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본 3, 4호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세요. 자, 245페이지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다. 3절 제목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생각하시고요. 자, 1번 챕터 첫 번째로 보세요. 저당권 나와 있죠. 저당권은 저당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권, 즉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 한다. 즉 부동산 저당 채권을 다시 유통시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2번 챕터 보세요. 2번 챕터 시간 첫 번째로 봅시다.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즉 주택담보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금융기관이 보여야 되는 저당 채권이죠. 유동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래서 대출 재원을 확대시켜 자금 수요에게 더 많은 자금 공급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자에게는 이때 투자는 뭡니까? 여기는 MBS 투자자예요.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금사품을 제공해주며 대출 기관에게는 자금의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된 금융제도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설명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 이걸 지금 우리 교수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3번 챕터 봅시다. 자, 3번 챕터 보시면 저당시의 구조다 써있죠.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챕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자,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의 상단 쪽을 보셔야 됩니다. 상단 쪽 보시면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박스의 하단 쪽 보시면 대출자가 여기 대출자가 직접 자, MBS 발행서 투자에 매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BS 발행을 누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보시면 차입자다. 바로 여기에 있죠. 차입자. 자, 그리고 그에 보시면 대출자 있죠? 다음은 그에 보시면 대출자 보증이다. 자, 이 동그라미 그려지잖아요. 여기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를 의미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쪽 보시면 투자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금세의 차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저당 채권을 맡기고 주택 담보출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출자에게. 그럼 대출자는 이때 설정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그럼 공사는 일주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된다. 이 구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단 봅시다. 양월 1번 1차 저당 시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보세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누굽니까? 차입자. 다음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누굽니까? 대출자. 그럼 결국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이룬 시장이 어디가 됩니까? 1차 저당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1차 저당 대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차 대출의 역할을 누가 담당합니까?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 기억본의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대출자들이죠. 1차 대출하는 자신들이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지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2차 시장에서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 2번. 동그라미 1번.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투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한다. 지금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여기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사가 2차 대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유동화 중개기관. 자, 2차 대출 역할을 우리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의 기억본 보세요. 자,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들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했죠? 자, 여기 보세요. 자금순 차입자, 이 사람들은 2차 저당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이 직접 관련은 어디라 했습니까?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본 보세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유동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47페이지예요. 상단에 양고 4번입니다. 양고 4번. 저당의 유동화의 기능이다. 그런데 저당 채권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내용이에요.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출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런 설명 됐죠. 당초에는 100억이에요. 이처럼 한정된 재원이지만 MBS가 도입되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더 많은 자금순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본시장 침체 시 자금이 외국인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창출서 기능을 한다. 이때 자본시장이다. 쉽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입니다. 시장 잡으세요. 그럼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오겠죠? 이 자금 자체가 투기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MBS 존재함으로써 MBS 도입되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자금의 왜곡을 방지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투자자에게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MBS가 도입되면서 여기 투자자는 MBS한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이야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MBS도 이게 도입되면서 주택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자, 저당층 유동화에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 1번. 자,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 봅시다. 자, 저당층을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할 때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했지요. 자, 잘 보세요. MBS가 도입됨으로써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향상. 그래서 유동성의 위험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럼 자, 지금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유동성 위험을 물어봤잖아요. 위험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지요. 3번, 침체는 주식시장의 자금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4번, 투자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겠죠. 5번, 저당층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층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편이 되겠죠. 자,
예, 잘못된 건 몇 번입니까? 2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재는 자, 이런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 자,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때? 예, 이 설명 들어보니까 예,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이는 어때? 야, 주택 담보출을 더욱더 원활히 수용하고 도입되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도 예,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여름 교재 261페이지입니다. 자, 261페이지는 이제 4절 공급자 금융이다. 여기에 1번 챕터 부동산 투자 시작 나와 있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뭡니까? 상법상 부동산 투자는 상법상 주식 회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법상 주식 회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겠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누가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주는 회사다라는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는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이 생각합시다. 자,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주식 발행이니까 먼저 이제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소액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가의 상품을 소액화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지 못해도 부동산 퇴사에 주식을 가질 만큼 부동산 지분을 가진 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액의 일반 투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줄 수 있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주식 발행 이를 통해서 비표준화된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품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지금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이는 자금 조달한 방법 중에 지분금융이 되는 겁니까? 부채금융이 되는 겁니까? 지분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보세요. 지금 주식을 발행해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줬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분금융에서도 부동산 유동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조달한 자금을 누가 운영합니까?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문가가 운영하니까 이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접 상품이다. 그럼 자, 전문가는 다양한 부분에 나눠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좀 분산 투자한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 일동에서 투자에 따른 어떻습니까?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다. 다음 전문가가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랬죠. 전문가에서 수익을 발생해요. 그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이야기. 결국은 자, 부동산 주식을 가지면 내가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배당에 따른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굉장히 큰 폭의 배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동산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률이 얼마 될 것인가? 약 20%예요. 20%. 평균 따지면
배당률이 20% 되는 겁니다. 그럼 자, 한 주당 순수익이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럼 나에게 얼마 배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200원 정도 배당이 평균적으로 200원 정도 배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예, 산에 유보합니다. 그래서 또 제주자금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법으로 90% 이상을 배당이 투자할 수 있어요. 90% 이상. 그것도 굉장히 큰 폭의 배당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부동산 투자에 투자한다면 참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다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건. 그러나 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식에 투자하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것도 몇 차례 답이 뜨던 겁니다. 예, 투자한 원금의 손실은 발생치 않는다. OX, X 잘못됐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일종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참 소액의 일반 투자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인류에서 도입된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이 자체는 상법상 어떻습니까? 주식 회사라고 그랬죠. 주식 회사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니까 당연히 지분금융에 해당되고, 자, 간접 투자 상품에서 유동화 상품이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는 잘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설명을 드렸고, 다음 여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따르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 먼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관리. 자, 다음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 참, 예, 자, 법에 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관리, 위탁관리 이 두 가지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자, 영속성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한시성입니다. 한시성이 있다. 이때 야, 이름이 영속적이냐 한시성이냐 이런 잘 해보세요. 회사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망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 망해버리면 문제 달라지겠죠. 망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간다. 이 영속적입니다. 그럼 망하지 않아도 일정 시점에 문 닫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기업 구조조정은요, 기업의 구조 조정을 어때?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럼 구조조정 완료되면 더 이상 존립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 닫겠다니, 문 닫겠다. 그랬을 때 한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시겠죠? 한시적이다. 다음 여기는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그럼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부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부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어떻습니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자, 지금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해서 자기관리 이렇게 이름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관리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다 이런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했죠? 회사다. 따라서 자산 운용 전문에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위탁 관리와 기업 부조정 이 둘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름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름만 있다. 선생님처럼 이름만 있는 회사를 우리가 말하시니까 흔히 명목회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게 명목회사예요. 실체가 없는 회사라서 여기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 이 둘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 즉 페이퍼 컴퍼니가 된다라는 건 이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위탁관리, 기업구정 둘 다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둘 모두가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 이 자체로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이 둘은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용어 어때? 기업의 구조 촉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구조 조정과 기업의 구조와 관련된 부동산 이게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 번 더 비교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영속적이며 그 전에 이거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부동산 퇴사법. 왜냐면 부동산 퇴사 크게 세 가지가 다르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정이다 생각하시고, 자, 먼저 영속적이면서 실체가 있는 부동산 퇴사는 어디입니까? 자기관리. 다음 영속적이지만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는 어디가 됩니까? 위탁관리가 되겠지요. 다음 한식이면서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퇴사는 어디가 됩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관리는 아니면 실체에 따르죠. 그래서 자산 운용 절벽한 임대료를 상근으로 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이면 둘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건.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는 어디입니까? 자기관리.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으로 위탁한다는 이야기. 어디에? 자산관리사 위탁한 것은 어디입니까? 위탁관리, 기업구조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기업구조는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된 부동산을 어때?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유형을 구분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이분도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투자사법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가 부동산 투자의 설립입니다. 설립 시에는 발기 설립에 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에 의한다. 결국 발기만으로, 즉 주주 모집 않고 발기만으로 설립할 수가 있다. 설정을 굉장히 완화시켜준 겁니다. 발기 설립에 의한다는 것. 그리고 설립 시 이때만큼은 현물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벌써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럼 설립 시에 자본이 필요하다. 이걸 흔히 설립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립 시에 자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본을 마련해서 현물로 출자하겠다. 골동품 이런 걸 출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 시에는 현물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다 생각하시고, 다음 상법상 중요하니까 설립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설립 자본이 얼마입니까? 5억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형은 3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지금 이게 완화된 조항들이에요. 조항들이다. 당초에는요. 이 법이 제정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 초입니다. 이 법이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큰 오판했던 겁니다. 오판했어요. 이 법이 도입되고 나서 부동산 퇴사 너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족쇄를 많이 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야, 자본금이 뭡니까? 500억에서 500억. 500억.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2년도 부동산사 하나도 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하고 해서 지금 얼마까지 내렸어요? 5억. 5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여튼 이제 설립 자본금 무조건 암기상이에요. 예. 자,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다. 다음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얼마 이상입니까? 3억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설립 이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를 받는 겁니다. 설립 이후에 처음 설립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는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다. 그럼 지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이 있지요. 이날부터 6개월이 있으니 6개월. 이날부터 6개월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자본금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개월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바로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자기 관리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될 것인가? 7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위탁관리 기업 구조형은 얼마 이상이 되느냐?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다 암기상이에요. 수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다. 위탁관리 기업구조 얼마 이상입니까? 3억 이상이다는 겁니다. 설립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날부터 6개월이 이렇게 경과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6개월이 경과하면 이때는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입니까? 70억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얼마 이상입니까?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요령껏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항상 순서는 뭡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를 할 수 있겠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가? 자, 보세요. 5, 7은 얼마입니까? 35다. 그렇죠? 5, 7은 35다. 이 생각하시고 단 7억 5억이 아니라 70억 50억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5, 7은 35다. 70억 50억이다. 하시면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교재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261페이지입니다. 자, 1번 챕터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뭘로 합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이걸 의미하는 거지요. 별표 7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7개 해주시고 양월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네,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부동산 퇴사란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 인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채권에 투자하여 끝부분 발생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투자사죠. 주식 등의 형태로 자금을 모아, 결국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해준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양보로 2번입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투자에서 장점이다. 소인데 먼저 동그라 1번의 기억본 보세요. 예, 대규모 부동산 소유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도 대규모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분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모션. 자,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여준 상품이 되겠지요. 그래서 끝부분 보세요. 첫 번째 끝부분.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을 통해, 즉 주식권을 통해 현금화 용현태로 전환시켜줬다. 즉 유동성을 높여줬다. 결국 유동화 상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뒷번. 부동산 전문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봅시다. 자, 투자자는 적은 자금으로 다양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높은 배당과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의 가능성도 기대한다. 자본 이득은 뭡니까? 매매 차익이 되겠죠? 매매 차익. 결국은 어때? 배당에 따른 이익과 매매 차익을 얻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조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번 보시면 높은 수익률이다. 그 부분 배당률이 어때? 높은 편이라 그랬죠? 배당. 일리 있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는 미음번. 자,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이 적어다. 그리고 어때? 분산투자를 통해서 어떤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예,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양호 3번 봅시다. 양호 3번부터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어요. 이제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다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퇴사란 자산을 부동산 투자 운영에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다. 이처럼 자산을 부동산에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법 여기 따라서 설립된 회사를 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양호서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 종류 세 가지에 따르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 관리 그리고 위탁 관리, 기업 구조정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것은 자, 자산 운영 전문에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어디가 됩니까? 자기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어떤 이제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 관리에 위탁한다냐? 자산 관리사에 위탁한 회사다. 그렇죠? 자, 다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뭐 때문에? 실체가 없는 명목 회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위탁 관리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3번 시간. 자, 기업 구조조정 조정용,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선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소 위탁하는 명목회사다. 우리 예상했죠? 야, 기업의 구조 조정용 부동산을 주요 투자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소에 위탁한다. 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이런 내용이죠. 이는 어디가 됩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으로 5번 봅시다. 네. 자, 먼저 자, 제3조는 법인기업 관련 내용인데 부동산 법 여기 이제 조문들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퇴사는 뭡니까? 주식회사라고 했지요. 주식회사.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퇴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결 제외하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정하면 당연히 이 법을 따라가겠지요. 이 법을 따라가겠지만 이 법에 정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퇴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어느 법을 적용받겠다? 상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퇴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퇴사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측 페이지 봅시다. 5조 관련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퇴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설립은 뭐 해야 한다? 발기 설립에 의한다 그랬지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퇴사는 현물 출자한 설립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현물 출자한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겁니다. 다음 6조입니다. 설립 자본금이죠. 자기관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다. 그렇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정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상입니까? 3억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좀 아래 내려보세요. 10조입니다. 10조. 자,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자본금은 1번 자기관리 얼마 이상 70억 이상이라 그랬죠? 2번 위탁관리 기업구조 얼마 이상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11조입니다. 자,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라 했지요.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은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위탁관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그랬죠? 그래서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은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 당연히 기업 구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268페이지 보세요. 자, 문제 9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퇴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자기관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자기관리니까 6개월 경우에는 얼마 이상입니까? 70억 이상이 돼야 한다. 맞잖아요. 그죠? 예, 다음 2번 봅시다. 자,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한다. 아니죠? 위탁관리 기업 구조 설립 자본금 얼마 이상입니까? 3억 이상이 되겠지요. 2번 잘못되어 있네요. 3번 자기 관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은 아니죠? 얼마입니까? 5억 원이 되겠지요. 4번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지난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의 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이 된다. 아니죠? 위탁관리 기업 구조 얼마입니까? 50억. 50억. 이런 식으로 자본금 정의도 우리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하했어요? 5, 7은 35. 답은 70억, 50억이다. 할 수 있겠죠? 기회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5번 보세요. 부동산 퇴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하여 회계 처리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다.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예요. 예, 금융위원회다. 해설 한번 봐보세요. 해설 보시면 어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다. 나와 있죠? 금융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이제 이번은 우리 오늘 배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은 일단 제쳐두다도 1번부터 4번까지 일통해서 자본금 반드시 어때? 숙지를 하시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이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부동산 유동화제도의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는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이 두 가지서 개괄적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 하단 보시면 2번 챕터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다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신디케이트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270페이지 3번 챕터 조인트 벤처다 나와 있죠? 네, 됐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은 어때? 구체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부채 금융 방식입니까? 지분 금융 방식입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4번 챕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